며느리가 내 아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나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새벽부터 반찬을 했어요. 고등어 조림, 미역국, 된장에 무 넣고 푹 끓인 거, 그 애가 좋아하던 것들이죠. 그런데요, 그날 문은 열렸지만 제 자리는 없더라고요. 일장 조용한 이별의 시작.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들떴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는데 머릿속엔 자꾸 하윤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감기는 안 걸렸으려나 키는 얼마나 컸을까. 안경은 여전히 벗지 않고 잘 쓰고 다니겠지. 이불을 개다가 문득 멈췄어요. 그래, 오랜만에 가보자. 그냥 밥 한 끼 먹고 얼굴만 보고 와도 좋지 뭐. 그 생각에 부엌으로 들어섰죠.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니었어요. 아들 집에 가겠다고 부지런던 거니까요. 먼저 국부터 끓였어요. 된장 풀고 물을 납작하게 썰어 넣고 멸치 다시물 붓고 푹푹 끓였죠. 아들이 된장국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감기라도 걸리면 꼭 이 국을 찾았어요. 엄마 무된장국 있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고등어도 손질해서 졸였어요. 생선살에 간장 양념이 데어들 때 나는 그 구수한 냄새,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연근은 얇게 썰어 졸이고 계란말이는 김밥처럼 곱게 말아서 식힌 다음 썰었죠. 하윤이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당근도 송송 썰어 넣었어요. 그렇게 아침 해가 중천으로 올라올 때쯤 반찬을 하나씩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어느새 식탁 위엔 6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죠. 그걸 보며 혼잣말했어요. 이 정도면 며느리도 먹기 나쁘진 않겠지. 사실 유라하고는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말을 놓지도 않고 말이 길게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조심하는 사이.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이왕이면 반찬도 조금 부드럽게, 덜 맵게, 짜지 않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준영이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사실 망설이긴 했죠. 요즘은 무슨 일이든 먼저 말하고 움직이는 게 예의라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냥 가도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엄마가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무슨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참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더라고요. 손에 비닐봉투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땐 햇빛이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밀어주는 기분이랄까.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니 어느새 정오를 넘겼어요. 조금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12층. 숫자 하나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뛰더라고요. 혹시 하윤이가 문 열어주면 안아줄까? 준영이는 요즘 일 어때? 유라는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던데 건강하겠지? 문 앞에 섰어요. 손에 쥔 반찬 봉투에서 고등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종이봉투 바닥이 살짝 눅눅해졌더라고요. 그래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냄새 덕에 내가 엄마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속으론 집에 있을까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외출 중이면 그냥 냉장고에 넣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문이 열렸고 유라가 나왔어요.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온 거구나. 입가엔 억지 미소, 눈빛은 미안함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 어머님 남편이 연락 안 드렸어요? 오늘 저희 저녁 약속 있어서요.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쿵 내려앉았어요. 괜찮다며 반찬 봉투를 건넸어요. 유라는 고개 숙여 인사하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혼잣말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 존재였나 싶더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봉투에서 스며나온 국물 냄새가 손에 묻었어요. 어쩐지 그 냄새가 짠하게 느껴졌어요. 식은 건 국이 아니라 내 마음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요즘은 이 집 문 앞에만 서면 먼저 숨부터 쉬게 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정적만 가득했어요. 방문, TV, 가스레인지 다 조용했죠. 나는 분명 오늘 아들 얼굴 한번 보러 나갔던 건데 돌아온 건 더 커진 공허함뿐이었어요. 2장 점점 멀어지는 가족의 중심.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잠깐 멈췄어요. 고요한 집 안, 누구 하나 말 걸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 공간. 항상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오늘따라 그게 좀 낯설더라고요. 봉투를 부엌에 내려놓고 찬장에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식은 고등어 조림, 굳어버린 미역국, 냄비에 든 된장국은 덜어먹지도 못했죠. 그냥 내가 먹지 뭐.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밥 한 공기를 푸고 반찬을 접시에 옮겼어요. 허기 때문이 아니라 괜히 버리기 아까워서요. 내가 만든 건데 그마저도 없어지면 오늘 하루가 정말 없던 일이 될까 봐 식탁에 앉았는데 어째 숟가락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괜찮다, 말수나. 이 나이에 뭐 바랄 게 있니? 자기 위로처럼 중얼거렸죠. 그 소리가 참 덧없고 외롭고 서글펐어요. 그렇게 밥을 마치고 방에 누웠어요. 문득 핸드폰 화면이 반짝이길래 봤더니 보험사 문자더라고요. 고객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 내일이 생일이구나.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던 게 맞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내 생일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보험 문자라니 좀 우습죠. 근데 웃음은 안 나고 가슴이 좀 시렸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일은 또 오고 밥은 또 먹어야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햇살이 방에 들어오고 이불은 따뜻했고 밖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 생일을 조용히 감춰둔 것처럼 느껴졌죠.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요.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 내 스스로라도 내 생일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말수나, 생일 축하해. 참 웃기죠. 그 말을 하자마자 어딘가 가슴 한쪽이 뭉클하게 아파졌어요. 내가 나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는 나이, 그게 어쩐지 슬프면서도 좀 서글프더라고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조용히 하나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예전엔 그날이면 아들이 미리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생일이잖아. 오늘은 내가 저녁 사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죠. 하윤이는 크레파스로 그린 편지를 줬고 할머니 사랑해요. 그 삐뚤한 글씨가 아직도 제 서랍 어딘가에 있어요. 유라는 말수 적게 웃으며 마트표 케이크 하나 들고 왔고요. 그렇게 셋이 와서 초 하나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주던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참 먼 옛날처럼 느껴져요.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집인데, 왜 그 따뜻함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올해는 아침부터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토갈림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진동이 울리면 괜히 숨을 죽이게 돼요. 혹시 하윤인가? 아니면 준영이? 그렇게 기대해놓고 막상 뜬 문자가 스팸이면 그 짧은 실망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전화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 말부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마치 날 좀 챙겨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묵묵히 기다렸죠. 기억해주길, 혹시라도 떠올려주길.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고 어느새 어둑해졌어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토갈림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제 남은 국물에 물을 좀 더 썰고 다진 마늘도 넣고 된장을 조금 추가했죠. 국이라도 따뜻하며 마음이 덜 추울 것 같아서요. 계란 하나를 지단처럼 붙였어요. 노란색이 도는 그 반찬 하나가 괜히 생일 분위기를 내줄 것 같아서. 혼자지만 혼자라도 밥은 밥이니까요. 촛불은 안 켰어요. 사실은 양초를 꺼냈다가 그냥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불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축하한다는 게 괜찮은 척하면서도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곁에 뒀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지금쯤은 연락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혼자 밥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띵 하는 알림 소리,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로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화면을 켰더니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생일이시죠? 죄송해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그게 전부였어요. 3줄. 끝. 딱 3줄짜리 생일. 전화도 아니고 음성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문자 하나. 엄마라고 불러준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할까요? 유라는 말이 없었고 하윤이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애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엄마가 생일이라는 걸 그냥 말 안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는데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하면서 내년엔 좀 다를까 그 생각을 했어요. 3장 그날 나는 손님이었다. 나는 오늘 누구의 하루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생일이라는 단어보다 더 가슴 아프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명절이 다가온 것도 사실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연락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명절 이틀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장을 봤어요. 도라지, 고사리, 숙주, 동태전, 하윤이 좋아하는 사과도 몇 개 샀어요. 혼자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면서도 괜히 상상했죠. 하윤이 오면 이거 먹고 잘했다고 하겠지. 준영이는 고사리보다 도라지를 좋아했지.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조용히 부엌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설 당일 아침 먼저 톡 하나 보냈어요. 점심쯤에 오니? 미역국 끓여놨어.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있었는지 그 애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먼저 유라 친정에 들렀다 올게요. 집에 도착하면 저녁쯤 될 것 같아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내 집에 먼저 왔어요. 명절 첫 식사는 같이 했고 하윤이는 내 무릎에서 떡국을 먹었고 그게 명절이었죠. 그런데 이젠 내가 두 번째라는 게 말로는 아무렇지 않다 해도 속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왔다니까 식지 않게 국을 다시 데우고 상도 다시 차렸어요. 몇 번이고 수저를 다시 닦고 전도 기름에 살짝 더 지졌어요. 아무리 늦게 와도 나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 자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7시가 다 돼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는데 그들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뭔가 어긋나 있더라고요. 하윤이는 말도 없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고 유라는 차 밀려서 힘들었어요 하며 씻으러 들어갔고 준영이는 그냥 소파에 앉아 TV만 켰어요. 나는 부엌에서 데운 국을 식지 않게 다시 끓였어요. 속으론 왜
아무도 밥상 앞에 안 앉지. 배 안 고픈가?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결국 내가 먼저 말했죠. 밥 먹자. 국 다시 깼어. 그제야 애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윤이는 젓가락만 굴리고 유라는 반찬 하나 집어먹고는 어머니, 요즘 기름진 건 좀 꺼려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이 꼭 이건 내 입맛에 안 맞다는 식이었어요. 나는 그 식탁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상인데도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느낌. 내가 만든 음식인데 그 맛을 설명할 사람도 맛있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들 거실로 나가서 TV를 보는데 나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었어요. 뒤돌아보니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도 없더군요. 그 순간 이 집은 분명 내 집인데 나는 그 안에서 손님이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말일까요? 그 말 한마디면 그날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질 텐데 그날 밤 방에 누워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의 어른인데 왜 이 집에 발을 디딜 때마다 죄송한 마음부터 드는 걸까? 그날 나는 우리 집에서 정말로 손님이었어요. 사장 말하지 않은 감정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밥하고 마당 쓸고 시장 다녀오고 그냥 늘 그렇듯이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마치 가슴 안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느낌. 그날 저녁 하윤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랜만에 아이 목소리나 들어보려고요. 하윤아, 할머니다. 잘 있었어? 조용했어요. 통화 연결은 됐는데 아이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옆에서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하윤이 지금 숙제 중이에요. 끝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건 그저 응, 할머니. 그 한마디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일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난 명절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유라가 말은 안 했지만 엄마 음식은 언제나 최고래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전하나 싶더라고요. 괜히 억울한 마음에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 그럼 그땐 왜 아무도 밥상 앞에 안 앉았니? 네, 국 데우면서 반찬 다시 지지고 몇 번이나 부엌을 오갔는데 아무도 눈도 안 마주치더라. 그게 내가 원한 명절이었을까? 준영이는 말을 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리고 나도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덧붙였어요. 아니다. 내가 예민했나 보다. 그냥 나 혼자 서운했나 보지. 그러자 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다음엔 꼭 더 잘 챙길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말조차 미리 말해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요. 이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슬픈지, 기쁜지, 외로운지 아무도 느끼지 않아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준영이가 4살 때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사진, 그걸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이때 넌 엄마밖에 몰랐는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들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그들의 세계에 내 자리가 없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 그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작아지고 있었어요. 5장 무너진 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왼쪽 어깨가 유난히 쑤시더라고요. 잠결에 팔을 잘못 뉘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대충 밥 한 공기 데워서 먹고 마당 앞 화분에 물을 주다가 잠깐 어지럼증이 밀려왔어요. 어지러우면 앉으면 되지. 그 생각으로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허리가 굳은 것처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잠깐이었어요. 잠깐 넘어졌고 잠깐 식은땀이 나고 잠깐 숨이 찼는데 그 잠깐이 그날 하루를 바꿨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겨우 부엌까지 기어서 들어갔어요. 찬물 한 컵 마시고 벽에 기대 앉았죠. 생각했어요. 지금 쓰러지면 누가 오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 그때 떠오른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준영이? 바쁠 텐데. 유라, 내 전화를 받긴 하겠지. 하지만 그 애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모를 거예요. 하윤이? 아직 어려요. 아직 할머니가 다쳤다는 말도 별 의미 없을 나이죠. 결국 휴대폰을 손에 쥐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실 접수처에 연결됐고 한참 설명을 해야 했죠. 지금 집인데 좀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혼자라서요.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누워만 있는데 이상하게 외투 안쪽이 추웠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남기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보호자, 그 흔한 단어 하나가 가슴을 꽉 틀어막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바쁠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괜히 서러워질까봐, 괜히 더 외로워질까봐 그 말만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퇴원은 하루 만에 했어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했고 휴식만 잘하면 괜찮대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천천히 택시를 기다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녀왔는데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서 누웠는지,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세상이 그대로더라고요. 내가 잠시 사라졌다 와도 세탁기도, 찬장도, 탁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너무 공허했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서 이불 안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아팠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구나. 그게 살면서 제일 서러운 순간이었어요. 6장 사라졌지만 잊히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았죠. 그런데 나흘이 지나자 이건 모른 척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어쩌면 나 스스로 시험해본 걸지도 모르죠. 진짜로 아무도 모르나? 하고요. 일주일쯤 지나 유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가족 모임 있어서요. 그날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안에서 툭 끊어졌어요. 나는 아프단 말, 병원에 실려갔단 말, 혼자 퇴원했단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애는 그저 아이 봐줄 사람으로만 날 떠올린 거예요. 그 순간 말이 나와버렸어요. 참으려던 게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네. 넘어졌고 숨이 안 쉬어졌고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어. 근데 너도 내 남편도 아무도 몰랐지. 왜냐고? 연락 안 했거든. 해봤자 뭐하니? 그냥 안 하고 말지. 유라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잠깐 꺼졌나 싶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 고작 그 말 하나, 그거 말곤 없었어요. 그날 밤 준영이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속상하신 줄 몰랐어요. 몰랐겠죠. 말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말 안 하면 영영 모르는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게 조용히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화가 난 것도 미운 것도 아니라 그냥 허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 나가보니 하윤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몰래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울면 안 되는데 참아야 하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턱까지 차오른 감정이 아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는 순간 터져버렸어요. 하윤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근데 할머니한테 엄마가 연락하지 말랬어요. 할머니가 서운하실까봐.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멈췄어요. 그 애는 어린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려 했었고 어른들은 그저 불편한 감정에 벽을 쌓았던 거죠. 하윤이 손에 귤 두 알이 쥐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귤 좋아하시잖아요. 이건 저 혼자 고른 거예요. 귤 두 알. 그거 하나에 나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하윤이는 내 방에서 책도 보고 함께 라디오도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같이 떡국을 끓였죠. 그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떡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말에 또 무너질까봐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고 나서 불 꺼진 방 안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벽한 용서도 없었고 드라마 같은 화해도 없었지만 귤 두 알, 아이의 품,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면 내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7장 천천히 되찾은 나 자신. 하윤이가 다녀간 뒤 며칠 동안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하게 채워진 느낌이랄까요. 아이 하나가 와서 귤 두 알 주고 간 게 뭐 대수냐고 누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에게 그게 다였어요. 살아있는 기분, 기억되는 기분, 존재한다는 감각, 그걸 다시 느끼게 해준 작은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은 걸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심지어 하윤이에게조차도요. 기대는 언제나 서운함의 시작이니까요. 그 대신 나한테 기대해 보기로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은 내 하루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 나가면서 예전엔 안 보이던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땡땡 문화센터 시창작반 수강생 모집. 순간 가슴이 콩하고 뛰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 순간은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주말 준영이가 연락했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윤이가 또 할머니 댁 가고 싶대요. 같이 밥도 먹고요. 목소리에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들이라는 사람도 이젠 내가 예전처럼 무조건 반겨줄 거라 생각하진 않더군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 밥은 먹지 뭐. 떡국 좀 해놓을게. 전처럼 시장을 뒤집어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을 사람은 맛있게 먹겠죠. 아니면 말고요. 하윤이는 오자마자 내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또 귤 사왔어요. 그러면서 웃는데 진짜 그 웃음 하나에 모든 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된 거구나.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사과, 예전 같았으면 부족하다 느꼈을 텐데 지금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 식사 다 끝나고 하윤이가 내 방에서 자고 싶다고 했어요. 이불 깔고 같이 누워서 천장 보는데 하윤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 올 거예요. 자주 올 수 있게. 나는 말없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 마음 하나면 돼요. 그날 밤 하윤이가 돌아간 뒤 방 안이 더 넓어 보였어요. 똑같은 이불, 똑같은 조명인데도 이상하게 허전하더군요. 그 애가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 귤 봉지를 들고 오던 손, 내 무릎에 기대 말하던 그 말들, 그 따뜻한 조각들이 방 안을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TV를 켜도 소리는 그냥 흘러갔고 책을 펼쳐도 글자는 마음에 박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선 여전히 시간이 흐르는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누군가 나를 찾아오길 바라기보다 이젠 내가 내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처럼 이른 시간에 시장에 나갔어요. 텃밭 채소 몇 단 집어들고 반찬 가게에서 오징어채도 조금 샀어요. 순대국을 포장해 들고 그냥 걷는데 익숙한 길인데도 오늘은 눈에 들어오는 게 달랐어요. 언젠가부터 외면하던 풍경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간판 하나, 땡땡문화센터, 시창작반 수강생 모집, 흐릿한 잉크로 인쇄된 A사 종이 한 장이 투명 테이프로 덧대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발짝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시를 내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무슨 시인이야. 글씨도 곱게 못 쓰고 문장도 어색한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스르륵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보는 건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목이 조금 메었어요. 결국 나는 그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망설이는 듯 했지만 어쩐지 가슴은 콩콩 뛰었어요. 계단을 한 칸 오르면서 마치 누가 내 이름을 작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말순아, 여기 와도 괜찮아. 그 조용한 불림이 누구의 전화 한 통보다, 누구의 축하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의 한 걸음을 내가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9장 다시 피어나는 봄. 처음 문화센터에 들어가던 날 손이 자꾸 옷깃을 만졌어요. 주름 많은 손이 괜히 낯설고 지나가는 거울 속 내 모습이 그날따라 더 늙어 보이더군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교실 안엔 나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혼자 온 사람들,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 표정들 속에 다 하나씩 나와 닮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선생님은 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해줬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확 놓였어요. 첫 시간엔 나를 소개하는 시를 쓰자고 했어요. 나는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 써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누구지? 그 생각부터 막혔거든요.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였지만 그게 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에서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글을 읽고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의 따뜻함이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줬어요. 그날 이후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글을 쓰는 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주는 공기. 집에 돌아오면 책상 위에 시 한 편이 놓여 있곤 했어요.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닌데 자꾸만 쓰고 싶더라고요. 그 글들이 내 마음속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기분이었어요.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마지막 장, 기억되는 사람. 오늘도 시장에 다녀왔어요. 봄동이 한 단에 1,000원이래서 괜히 2단을 샀죠. 예전 같았으면 하윤이 나눠주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내일 반찬으로 만들려고요. 혼자지만 혼자라는 생각은 자주 안 해요. 익숙해진 거겠죠. 아니면 이 고요함도 이젠 내 일부가 된 걸까요? 문화센터엔 벌써 3달째 나가고 있어요. 시를 쓴다는 게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요즘은 집에 오면 시집처럼 작은 노트를 펼쳐요. 누구 보여줄 것도 없는데 글씨를 쓰고 또 쓰다 보면 하루가 덜 외로워져요. 얼마 전엔 센터에서 작은 시 전시회를 열었어요. 내 글도 한 편 벽에 붙어 있었죠. 나는 누군가의 하루에 잠시 머무는 바람이었다. 그 문장 앞에서 한 여자가 오래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말없이 눈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내 과거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나, 하윤이한테서 손편지가 도착했어요. 알록달록한 펜으로 삐뚤삐뚤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요즘 시 써요? 우리 선생님이 시인 멋지대요. 할머니도 멋져요. 할머니는 하윤이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그 편지를 거실 책장에 꽂아뒀어요. 가끔 꺼내 보려고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아니요. 이제는 나 스스로도 나를 기억하니까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김말순이에요. 그리고 나는 잊히지 않았어요.